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3월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그냥 재밌게 제가 재밌게요. 네, 뭐 하셨는데요? 몸을 좀 학대하고 왔습니다. 학대했는데 재밌었습니까? 네. 뭐 인간의 쾌락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파괴할 때, 그 뭐 술, 담배, 뭐 네. 저는 그건 아니고요. 좀 격렬한 운동 격렬한 등으로 운동으로? 네 자기를 학대하면서 즐거움을 좀 얻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새 봄에도 진정한 리더를 만드는 제왕학 교과서 읽기는 계속 이어갑니다. 키루스 교육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어디로 또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전투에 앞서서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서 조직을 정비하는 키루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키루스가 자기 나라의 전쟁은 아니에요. 네. 자기 외가죠. 미디아의 그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군인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의 연합국과 키루스 쪽의 연합군의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키루스가 간단하게 이렇게 외삼촌이 막 길게 주절주절 얘기하는 걸 키루스가 그러니까 이렇단 말이죠라고 요약한 걸 보면 네. 상대편은 기병이 6만, 이쪽은 기병이 1만 4천, 상대편은 보병이 3만, 이쪽은 보병이 2만. 그러니까 기병 전력은 뭐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되고 그러네요. 보병 전력은 3대 2 정도. 다 절대적으로 열세인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키루스가 외삼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울 겁니까? 라고 묻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병력이 더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왜냐하면 외삼촌이 자꾸 그랬거든요. 야, 그러니까 네가 페르시아에서 지원군을 좀 더 끌고 왔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키루스가 삼촌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정도 숫자는 지금 우리 페르시아에 있는 남자들 싹 다 끌고 와도 숫자로 메꿀 수가 없다. 당시에 페르시아는 소국이었거든요. 네. 키루스에 의해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싸울 건지 이야기해달라라고 하니까 외삼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이 전쟁이지. 다를 게 있냐? 똑같이 싸운다. 왜냐하면 상대편도 그리고 미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도 비슷한 게 병종이 비슷했던 거예요. 다 궁수와 창병 위주의 병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궁수, 활을 쏘는 거죠. 화살을 쏘는 거죠. 창병은 이때의 창병은 투창입니다. 던지는 창. 네. 그러니까 다 원거리 무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네. 거리를 두고 화살을 날리고 조금 가까워지면 창을 던지는 방식으로 싸움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아니겠어라고 하는 걸 듣고 키루스가 제 생각에는 이거 답답해라 라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은 당연히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서 화살을 쏘고 이쪽에서 창을 던지고 반대쪽에서도 똑같이 하면 먼저 물량이 떨어지는 곳, 이 보급된 물자, 화살과 창이 떨어지는 쪽이 절대적인 열세에 취하게 되겠죠. 그리고 네. 또 하나 사람이 많으면 멀리서 화살과 창에 의해서 피해를 입다 보면 병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고 물자가 떨어지는 쪽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루스에게 너 왜 군사들 더 데리고 오지 않고 이것만 데리고 왔냐라고 체근했던 것이죠. 우리가 방송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렇다면 키루스가 전투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키루스가 외삼촌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답답하게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제가 추측했잖아요. 외삼촌이 야, 전투는 예전과 똑같아. 왜냐하면 우리도 궁수와 창병, 저쪽도 궁수와 창병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싸울 거야라고 이야기했는데 키루스는 아군과 적군의 병기가 그런 것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멀리 떨어져 싸워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병기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삼촌이 그래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삼촌 그러면 병력이 많은 쪽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싸워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외삼촌에게 제시하는데요. 네. 전투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패러다임을 원거리에서 싸우지 말고 근거리에서 싸우자. 가까이서 싸우자. 네네네. 이 근거리에서 싸우는데 아까 제가 군사 수를 이렇게 비교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기병은 6만 대 1만 4천이에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요. 근데 보병은 3만 대 2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병 전력은 비벼볼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키루스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이 전투를 원거리에서 하지 말고 근접전으로 하자. 가까이에서 붙어서 싸우면 가까이에서 싸우는 것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때의 네.
군대가 그러면 가까이에서의 근거리 전투, 근접전이 익숙하지 않으니 당황하고 혹은 빠져나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뭐 기병들도 뭐 다른 곳을 이탈하려고 할 테고 그러면 이 질서정연하게 싸울 때가 아니라 자신들의 부대에서 급격하게 위치를 이동하거나 전열을 이탈할 때 약점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때 삼촌이 기병을 이끌고 그 흔들리는 사람들을 탁 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지금 작가님께서 병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의 군대는 이제 병과라고 표현하잖아요. 네네. 더 다양한 병과들이 생겼는데 이 원거리 전투를 하던 군인들이 갑자기 근접전을 준비하려고 하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무기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키루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제가 외삼촌이라면 참전한 모든 페르시아 병사가 사용할 무기들, 즉 지금 우리의 귀족 지휘관들이 지니고 있는 것과 동일한 무기들, 가슴을 보호해줄 흉갑, 왼손에 드는 작은 방패, 오른손에 드는 언월도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무기들이 갖추어진다면 아군은 적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가장 안전하게 싸울 수 있게 될 것이고 반면에 적군은 거기서 싸우다가 죽느니 차라리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저의 군대는 전투 대형을 갖추고서 진을 치고 있는 적군을 대항할 것이니 외삼촌은 기병을 이끌고 진에서 이탈해 도망치는 적군을 맡으십시오. 그러면 적군은 진을 지키거나 반격할 기회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키루스가 이 원거리 전투에 익숙했던 군대를 근접전에 익숙한 군대로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정신무장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정신력을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 귀족들이나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가의 무기들을 제작해서 보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만 들고 있던 사람들, 그것도 직접 사람들을 찌르고 휘두르고 이랬던 창이 아니라 던지는 용, 그렇죠. 투척 무기, 투사 무기들만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네. 야 너희들 지금부터 나가서 갑자기 근접전으로 싸우라고 하면 활을 쓰던 사람들이 활을 가지고 상대를 때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없죠. 야 정신력이면 다 돼라고 말하지 않고 삼촌에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병력이 작지 않느냐, 숫자가 작으면 우리가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상대의 약점을 깨트릴 수 있는 빈틈을 만들고 그 빈틈을 잘 공략할 수 있는 장비를 제작해서 보급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이른바 비인간 행위자라고도 합니다. 인간 행위자. 예, 역사를 바꾸는 것 또 혹은 중요한 무언가들을 바꿀 때 네. 기술의 발전 혹은 사소한 장비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 속에서 전쟁에서 뭐 이런 것들 외에 우리가 흔히 듣는 음악 의 표현 방식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과거의 가수들은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좋아야 됩니다. 저처럼 덩치가 크고 가슴통이 두껍고 이런 사람이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이크가 없어서. 그렇죠. 마이크 없이 대극장을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소리의 울림으로 쩌렁쩌렁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피지컬도 좋아야 되지만 노래 부르는 방식도 최대한 울림이 큰 방식, 이른바 성악가들이 그렇죠. 턱을 낮추고 눈을 치켜뜨면서 온 몸의 소리를 울려내는 그러한 웅장한 발성을 사용해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빌리 할리데이 같은 가수 I'm a fool 거의 힘이 없잖아요. 이거 뭐 노래하는 거야 마는 거야. 과거에 비해서 만약 대극장에서 마이크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들리죠. 들리지 않죠. 그냥 네. 저 사람 어디 아픈가 왜 저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이크 그리고 앰프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의 감성을 표현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 사소한 기술 혹은 어떤 장비들 이런 것들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것들은 뭐 산업혁명, 뭐 전쟁사 등등 너무너무 많은 예들이 있어요. 네. 이 키루스도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비를 바꿔야 된다. 장비를 바꿔야 돼. 무기를 바꾼다. 자, 무기를 바꾸면 상대편의 무기는 지금 뭡니까? 없잖아요. 활과 창이잖아요. 그냥 활과 투창. 근접전은 없으니까. 네, 근접전을 대비한 무장은 소수의 귀족들에게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 특히나 아테나이의 당시의 현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네. 이게 되게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아테나이의 중장갑 보병
중갑보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병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큰 방패와 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와 다투기도 하고 연합하게 됐던 숙적 스파르타가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300 같은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잘 묘사가 됩니다. 그럼요. 300명의 용사들이 큰 방패와 칼을 들고 어깨를 서로 맞대서 전선을 딱 전열을 맞추어서 그렇죠. 든든하게 지키죠. 자, 근데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요? 이 자기 돈으로 사야 됩니다. 아 정말요? 나라에서 보급 안 해주고. 보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 이거 좀 과한데. 그래서 이거는 과하다. 그래서 그 그리스에서는 네. 시민이라는 것이 자신의 나라, 국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까지 있는 사람이 바로 시민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죠. 현대 군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현대 군대에서 이런 이유는 정말 옛날 어른들이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죠. 엄마, 나 다음 달에 군대 가야 되는데 총을 사서 가야 된다. 총값이 원래 270만 원인데 내가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170만 원짜리 내가 샀으니까 네네. 170만 원만 주라.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막 동네방네 자랑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알뜰하다. 270만 원짜리 총을 당근마켓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170만 원에 샀다. 근데 이런 얘기가요. 당근마켓만 제외하면 그때 당시에요? 제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 실제 에피소드입니다. 아 진짜요? 네, 어머니가 동네방네 자랑을 하셨다가 나중에 첫 휴가 나가서 어머니가 이제 야, 내가 진짜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아냐면서 깜짝이야. 실제로 돈을 그렇게 받아가신 거예요. 그래. 돈을 그렇게 받아가시고 물론 이제 술 드시고 이제 친구들하고 아, 재밌게 노는데 다 쓰셨는데 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엄마 그래도 내가 우리 가정 형편 생각해서 청계천에서 중고 샀고 그리고 내가 이제 보병으로 가니까 망정이지 내가 탱크병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건 진짜 그렇지. 부자들만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리스에서는 현실이었네요. 농담이 아닌 거죠. 자기가 무장하기 위한 방패, 무기 이런 것들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교한 갑옷과 칼 같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귀족들인 거예요. 그런데 키루스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외삼촌에게 빨리 이걸 우리가 국력을 이 총동원해서 이 장비들을 뽑아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보급해야 된다. 그래서 이 원거리 전투에 익숙한 이 사람들을 근접전을 위한 장비를 보급한 새로운 병과로 재편성해서 이러한 전술을 사용해서 싸우면 우리가 숫자는 작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한 거죠. 굉장히 현실에 적합한 군인이었네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또 군대 얘기하면 또 너무 제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제가 또 장교로 군생활 갔다 왔잖아요. 뭐 보병부터 해서 기갑으로 네. 이제 다 군생활을 했었는데 이 근접전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에요. 네. 또 제가 훈련을 받을 때도 그 무전에 대한 이해와 네. 그 작동 방법을 굉장히 열심히 네네.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네. 현대전에서도 무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때는 어떻게 소통을 했을까요? 그때는 무전이 없으니까 일단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소리를 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팔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소리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길게 부는 소리, 짧게 부는 소리 이런 것들을 혼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외에 또 쓸 수 있는 것이 깃발 같은 것들을 이용한 신호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원래 이전의 전투 패러다임 멀리 떨어져서 각자의 병기를 투사할 때는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좀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근접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뒤섞이잖아요. 뒤섞이죠. 뒤섞이다 보면 아군과 적군이 막 혼동될 때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무예가 뛰어난 적군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군들을 막 휩쓸어 버릴 때가 있으면 그때는 유기적으로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그런 사람을 상대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평상시에 저 사람 우리 부대 맞나? 이러면 절대 이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키루스가 어쩌면 한국에서 군필을 하신 남자분들에게는 PTSD를 자극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른바 내무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때 당시에? 네네. 같이 먹고 같이 자라. 그래서 24시간 같이 있어라.
네. 그러면 함께 움직이는 키루스가 몇 개의 단위를 만들었거든요. 기본 단위가 5인 분대, 5인 분대와 10인 분대, 15인 분대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것들이 뭉쳐져서 소대와 중대를 이렇게 이루도록 그래서 한 100명 정도를 네. 같은 막사에 놓고 함께 생활하고 같이 먹겠어요. 같이 훈련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는 지금의 군대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소대, 우리 분대, 우리 중대의 사람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좀 더 싸움을 잘하고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상시에 익히게 이게 만들었던 거죠. 평상시에 딱 이렇게 있으면서 같은 내무 생활을 하면서 병사들 또 지휘관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그리고 서로의 특성을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던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키루스가 최고 지휘관으로서 네. 초중급 지휘관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키루스는 어떤 걸 했냐면 네. 자기 막사를 굉장히 크게 짓습니다. 많이 놓으라고. 예, 호화 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막사에서 식사를 할 때 혼자 밥을 안 먹는 거죠. 부하 지휘관들을 혹은 우수 중대원들을 다 불러가지고 네.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평상시에 같이 밥 먹으면서 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장면들이 이 책에서 그려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 스승 소크라테스를 묘사할 때도 플라톤과 다른 방식으로 묘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플라톤이 그리는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경건하고 엄숙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크세노폰의 책에 나오는 소크라테스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그려지거든요. 기본적으로 크세노폰 자신이 재미있는 것, 농담하는 것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키루스의 교육에서도 총사령관의 막사에서 식사를 할 때 그곳에 웃음꽃이 만발하는 그런 좀 다소 비현실적인 그런 장면이 많이 그려지고 웃음꽃이 있습니다. 만발했다고요? 네네. 야, 근데 책을 또 보면 식사 자리가 무척 즐거운 것으로 이제 그려지곤 네네네. 하던데 사실 이게 저는 현실적으로 못 받아들이겠는 게 네. 대대장님이나 네, 뭐 네. 여단장님이랑 식사를 하게 되면 네.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거든요. 그럼요. 이게 총사령관과 이 중소대장들의 식사가 원래 그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배를 탈 때 해군으로 네. 배를 탈 때 그 긴 테이블에 상석에 가장 상석에 함장님. 제가 탔던 배는 대령님이 함장님이셨어요. 대령 함장님부터 시작해서 쭉 계급 순으로 테이블에서 이제 식사를 이제 앉아서 합니다. 그래서 중령부터 이제 맨 테이블의 끝단에는 소위, 준이 이런 분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네. 제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그 사관 식당 당번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요? 함장님이 네. 농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별로 재미가 없는 농담일 수 있죠. 그럼 우리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웃죠. 웃죠. 재미없는 농담이지만 웃는 거예요. 그런데 테이블이 길어요. 네. 끝에서는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려요. 안 들리지. 근데 이상하게도 웃음소리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지더라는 거죠. 하하하 하더니 나중에는 그 이야기를 절대 들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소위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테이블을 치고 웃었더라. 이 군생활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키루스의 막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크세노폰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크세노폰 생각에 키루스는 이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 나의 키루스가 그럴 리 없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흥미로운 것은 네. 농담을 하는 주체가 네. 사령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중대장, 소대장들이 농담을 하는 거예요. 사령관 앞에서 네, 자기가 훈련시킨 병사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유머러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병사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다. 우리가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데 어떤 고충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무슨 고충이 있으면 말해봐. 말 라고 못해요. 했을 때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말 못해. 뭐 힘드나? 그럼 우리가 하는 말은 힘듭니다. 뭡니까?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힘든데 너무 힘든데. 그렇죠. 너무 힘든데. 그리고 이걸 왜 말을 못하게 되느냐? 말을 하면 진짜 그 말을 들어줄 것이라는 신뢰가 우리 잘 없잖아요. 그리고 이 말을 또 들어주고 나서는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그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 걸 새로 시도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명령을 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정착되는 것이죠. 그런데 키루스 휘하의 지휘관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소통이 잘 됐고 네, 이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조성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한 지휘관이 네.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식의 식사는 어떤 식이냐면 이게 여기는 배경이 페르시아지만 사실 크세노포는 그리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는 바닥에 둥글게 둘러 앉습니다. 둘러 앉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앉는 것처럼 양반다리를 하고 좌식을 하는 게 아니라 반쯤 기대서 눕습니다. 그래요? 한쪽 팔을 약간 머리에 괴고 다리를 쭉 펴서 반쯤 기대서 눕는데요. 그러면 둥글게 이렇게 하면 저를 좀 빡빡하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면 저의 뒤쪽에 그 옆 사람의 발. 그 상체와 발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앞 사람의 가슴팍 약간 아래에 제 이제 머리가 위치하고 그러면 제 가슴팍 약간 아래에 다음 사람의 그 머리가 위치하면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약 성서 같은 데도 보면 그때도 이제 그 그레코 로만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이제 그 신약 성서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때 어떤 제자가 예수님 품에 안겨서 식사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다 큰 3, 40대 제자가 선생님 안아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앉아 있다 보니까 선생님 바로 옆에서 식사하니까 누워서 식사하니까 이제 선생님 가슴팍쯤에서 이제 식사를 한 거죠.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둥글게 이제 앉거나 기대에 누워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할 때 그럼 음식을 돌린단 말이죠. 네. 음식을 돌리는데 지휘관이 오늘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나의 오른쪽 사람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돌린다. 오늘은 반대 방향으로 내 왼쪽 사람이 제일 먼저 받고 왼쪽으로 돌린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사가 이거 너무 불공평합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뭐가 불공평한데 오늘 왼쪽 내일 오른쪽인데 뭐가 불공평하냐? 왜 가운데부터 돌리지 않느냐? 막 이건 정말 불공평하다라고 따진 거죠.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 오른쪽부터 돌렸잖아요. 네. 내일 왼쪽 차례잖아요. 야, 너 내일 내 왼쪽에 와. 와, 됐다. 항상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 네. 아이들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때 그 불공평의 원인은 내가 적게 받았으니 이것은 불공평하다. 근데 사실 아이고 어른이고 마찬가지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음 날 지휘관의 왼쪽에 탁 이제 기대어 눕죠. 자, 오늘은 오른쪽부터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은 거예요. 너무 열받아서 이럴 수 있냐. 걱정하지만 내일은 다시 왼쪽부터 가겠다. 내일 왼쪽부터 하는데 이 사람이 왼쪽에서 탁 이제 자기가 제일 처음 고를 수 있게 됐잖아요. 어느 게 큰가 이렇게 찝쩍거리고 있으니까 배식 담당이 이 반찬을 안 좋아하시나 보네요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게요. 그래서 이제 가버렸어요. 아예 못 가지게 됐다. 막 네. 이러면서 그냥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 병력 관리하느라 애로사항이 많다. 막 기루스하고 지휘관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지휘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훈련을 하는데 네. 자기가 중대장이에요. 그래서 자기 밑에 소대원들 또 분대원들 이제 딱 라인을 딱 맞춰서 선 다음에 이제 돌격 이러면 이 딱 질서 정연하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막 튀어나가고 누구는 뒤에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어떤 말단 병사가 네. 의욕이 너무 과다한 거예요. 혼자 총알같이 탁 튀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는 훌륭한 병사입니까 아닙니까? 대열을 무너뜨리는 거는 사실 좋진 않은데 그렇죠. 의욕이 앞서다는 거는 네네네. 뭐 충만하다는 거는 훌륭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좀 복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병사한테 야,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네. 중대장님 저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중대장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중대장 입장에서 네. 이거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하는 거예요. 대열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데 안 되지.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항상 이제부터 소대장의 뒤를 따라라. 소대장 가장 네가 앞장서라. 소대장 빼지 말고 네가 제일 먼저 달려나가라. 그리고 다른 병사들 항상 소대장이 가면 그 뒤를 따라라. 딱 지시를 한 거죠. 6.25 전쟁 이런 거 보면 네. 자주 나온 대사가 뭡니까? 소대장님!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제일 많이 죽는 계급이 이게 소위요. 초급 장교가 소위. 가장 많이 희생을 당하죠. 앞장서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 소대장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훈련을 한 거예요. 소대장이 앞장서고 병사들이 뒤를 따르고 이 좋은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좀 군대 같은 군대 라인도 만들어지고 된 거예요. 근데 멀리서 누가 얘기합니다. 소대장님 편지 왔습니다. 소대장이 편지 왔어? 이제 편지 가지러 가야겠다. 소대장이 편지를 가지러 갑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소대장님이 가신다. 다 그 뒤를 따랐던 거죠. 편지가 지러 갔는데. 소대장 편지가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또 소대장이 가니까 그런 상황인 줄 모르고 아이고. 따라간 거죠. 그래서 그 중대장이 밥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날 우리는 한 통의 편지를 전 소대원의 무장 호위 속에서 가지고 왔었다. 그렇게 되네요.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식사 시간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 특히나 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지금 보면 의미 없는 에피소드 같지만 키루스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조직으로 잘 정비되고 있는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혹은 군대 생활 잘 적응 못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는 그런 병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가 등등을 식사를 통해서 자기 아래 휘하의 지휘관들이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조직 생활 경험을 생각해 보면 네. 이것은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평상시에 대화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느냐를 네.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스캇 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영적인 구루처럼 또 대접받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쓰신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음에 빈자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의 빈자리란 무엇이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제가 40여 년 동안 형성된 고정관념과 가치관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제 가치관, 제 생각에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마음의 빈자리를 만든다는 것 무엇이냐? 내 생각과 가치관을 잠시 유보시켜 놓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둔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은 다르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든 잠시 그것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의 여백을 만든 사람들이 있을 때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든 그 말이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때 그것이 열린 공동체,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곳이 된다라는 거죠. 키루스는 그런 데 성공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꿈꿉니다. 다양한 생각들. 리더 혼자만이, 리더 한 사람만이 모든 것들을 고독하게 고뇌해서 결정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구성원 전체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견과 역량을 표출하고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자발적으로 끌어낸 역량과 이 자발성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뛰어나지고 이런 것들을 모든 리더가 꿈꿉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사실 리더가 자기 마음의 빈자리를, 여백을 얼마나 두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 리더가 혹은 리더 본인은 그렇지 않더라도 리더가 약간이라도 마음의 빈자리가 없는 태도를 보여주면 리더 최측근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리더가 듣기에 거슬리는 얘기를 누가 하려고 하면 입을 막아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사지를 번쩍 들어서 밖으로 빼낸다든지 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이른바 이틀막, 입을 틀어막는 여러분 혹시 누구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키루스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저희는 키루스의 예. 그 리더가 어떤 이야기든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그리고 네네. 부하 지휘관들이 농담할 때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편하게 해.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편하게 하란다고 진짜 편하게 하냐? 근데 키루스는 진짜 편하게 해. 그렇네요. 근데 정말 편하게 해줬던 거죠. 막사에 키루스의 막사에서 식사할 때 근데 모든 지휘관들이 다 그렇게 즐겁진 않았어요. 굉장히 진지한 지휘관들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농담이 오가는 분위기가 불편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같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유지하면서 우리 조직을, 우리 군 부대를 어떻게 더 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자의 훈련 상태나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데 키루스라는 사람의 캐릭터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도록 네. 진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입을 틀어막지 않는 그 역할이 중요했던 거죠. 그 연약한 조직, 특히나 이때는 병과가 갑자기 바뀌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였잖아요. 이런 급격한 변화, 리모델링의 시기에 정말 중요한 위기와 과도기를 헤치고 나가는 중요한 리더십의 특징으로 키루스는 무슨 이야기든 들을 수 있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입을 틀어막지 않는 이 키루스의 리더십이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또 재밌는 부분이 키루스는 경쟁과 포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조직 전체의 역량을 끌어올렸다라고 네. 하던데 사실 뭐 경쟁과 포상 이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긴 하잖아요. 네. 경쟁과 포상을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려면 어떤 것이 좀 전제돼야 할까요? 키루스가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크세노폰에 따르면 그전에는 페르시아나 메디아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병사들은 다 똑같은 이기고 나면 다 똑같은 만큼의 대가를 이렇게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네. 키루스가 야 너희들 뭘 원해? 똑같이 받고 싶어? 아니면 자기가 공헌한 만큼 받고 싶어? 라고 하니까 갑자기 병사들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높은 사람들은 이거 싸우고 이제 승리하면 영지도 생기고 그리고 자기 지위도 더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층민들 일반 병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도대체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그저 왜 내가 전쟁터에 끌려서 생사의 기로를 걸어야 되는가 뭐 네. 그런 생각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키루스는 병사들에게도 너희들이 노력한 만큼 포상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훈련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면 그것도 포상에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실제로 자신의 식탁에 병사들, 우수한 중대들도 초청해서 같이 식사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드시 네. 전제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경쟁의 심판 그리고 그 포상의 대상 이런 것들이 진짜 공정하게 진행될까? 이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키루스의 교육에서 저 그렇게 경쟁하는 거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보상하는 거 너무 좋아요라고 나섰던 하층민 출신 병사가 있습니다. 그 병사의 이야기가 꽤 길고 멋있게 나오는데요. 이 병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페르시아의 높은 분들, 귀족분들은 어릴 때부터 식사를 절제하고 무거운 것들을 드는 강한 훈련들을 많이 하지 않느냐. 근데 사실 우리는 당신들은 지휘관이 되기 위해서 사회 지도층이 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했지만 우리는 원래 먹을 것이 없어서 적게 먹었고 그리고 원래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서 무거운 걸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본의 아니게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도 충분히 준비돼 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포상을 해주고 이렇게 한다니 너무너무 좋다. 꼭 그렇게 하자라고 키루스의 새로운 정책에 강력하게 지지 발언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귀족들과 경쟁하는데 가장 큰 용기를 주는 것은 총사령관님이 심판관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들에게 맹세하건대 총사령관님은 편파적으로 판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훌륭하게 싸우는 자들을 자기 자신만큼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키루스가 공정한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신뢰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경쟁과 포상에 대한 전적인 헌신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경쟁과 포상이 갖는 단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네. 이것이 갖는 무수한 장점들도 있죠. 이 단점들을 뒤로 하고 이 장점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과정과 절차에 대한 신뢰거든요. 이 키루스는 자신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공정하게 할게, 지금도 공정하게 할게라는 그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태까지 이 리더가 어떤 방식으로 일해왔는가를 보면 네. 이 사람이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키루스가 보여준 공정과 상식의 리더십, 이것이 자기가 말은 공평, 공정, 상식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자기 측근들만을 과도하게 편애하고 감싸고 돈다든지 혹은 측근들 중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면해주고 다시 높은 자리에 올린다든지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 경쟁과 포상, 공정과 상식을 신뢰하지 않겠죠. 네. 이것은 키루스의 이야기입니다. 네. 자, 신상필벌, 단순한 원리지만 리더가 중심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균열이 생깁니다. 건강한 경쟁 그리고 공정한 포상, 공정과 상식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 현실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지금까지 인생비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